권희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사 시간, 고질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간도와 독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경제사 부분인데요. 개항 이후에 일본과 청을 비롯한 열강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침략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시기순으로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은 이것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어느 시기에 있었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개항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러한 그 경제적 상황이 바뀌게 된 건 이모군란이 되거든요. 자,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이제 무역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또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청나라 세력이 배제가 되고 또 아관파천이 단행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경쟁하게 되면서 또 다른 경제적 상황이 전개되고, 그러다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또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정책도 실시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중심으로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876년 개항 이후에 어떠한 경제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이 체결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자,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외에 두 개의 항구, 구체적으로는 원산과 인천이 되겠죠. 이런 세 개의 항구가 개항이 되어서 일본 상인들이 이제 이런 개항장에서 무역을 할 수 있게 돼요. 일본 화폐의 사용도 가능해졌고요. 특히 일본 애들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치외법권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일본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와서 쌀을 대량으로 수입해가죠. 그래서 곡식을 수입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즉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린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떤 무역 형태가 전개되어 나갔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항 직후에는 이른바 어떤 무역이 전개되냐면 거류지 무역이에요. 자, 개항장이 바로 외국 상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류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때는 외국 상인들이 개항장 바깥으로 함부로 막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 상인들의 활동 범위를 개항장 10리 이내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 10리 이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지 그 바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10리는 몇 킬로인지 아세요? 4km입니다. 4km. 그러니까 개항장 4km 이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지 그 바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외국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4km 이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의 내륙에서 있는 소비자들이 이 외국 상인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중개할 수 있는 상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중개 상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른바 객주 혹은 여각이라고 불리는 중개 상인들이 개항장에 와서 외국 상인들에게 물건을 받아서 내륙으로 이동해서 조선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개항장 이내에서의 그 활동 범위가 제한된 그런 형태의 무역이다. 그래서 이것을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거류지 무역이 전개되다 보니까 중개상인, 객주와 여객을 비롯한 중개상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다.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일본 상인들이 그러면 어떤 물건을 갖다 와서 조선에 팔았느냐? 일본 상인들은요, 상해나 홍콩 등지에서 영국에서 대량 생산된, 다시 영국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에 의해서 대량 생산된 면직물을 싸게 사서 조선에 비싸게 파는 형태의 무역을 전개를 합니다. 이것을 무슨 무역이라고 하냐면 중개무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신 일본 애들은 조선에서 쌀이라든가 콩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항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자, 옆에 보이시나요? 수출 보세요. 조선이 일본에게 수출한 것은 쌀이 57.3%, 콩이 28.3%. 이러한 농산물들이 주로 수출했고요. 수입된 것은 뭐냐면 앞서도 얘기했듯이요. 상해나 홍콩 등지에서 영국산 면직물을 수입을 해서 조선에 판매한다. 그러니까 면제품이 수입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6.6%. 알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느냐. 자, 쌀이 대량으로 일본에 넘어가다 보니까 조선의 쌀이 부족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쌀값이 어떻게 돼요? 폭등하죠. 이 쌀값 폭등이 이모곤란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영국에서 생산된 공장제 기계공업에 의해서 대량 생산된 면직물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또 발생하느냐? 그 전에 우리 조선의 농민들은요,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농가 부업으로 면직물을 생산했단 말이야. 이거는 뭐 이제 수공업 형태지. 수공업 방식으로 면직물을 생산했는데, 이제 공장지 기계공업으로 대량 생산되면 품질도 좋은데다가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할 수밖에 없죠. 당시 그 조선에 들어왔던 영국산 면직물을 뭐라고 불렀냐면 옥양목이라고 불렀어요. 옥같이 부드러운 서양의 면직물이다 라고 해서 옥양목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만큼 품질도 좋으면서 가격이 낮으니까 당연히 조선의 소비자들이 농민들이 생산한 면직물을 소비하지 않죠. 그러니까 면직물 공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게다가 앞서 얘기했듯이 일본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었잖아. 게다가 치외법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약탈적 수준으로 일본 애들이 조선과 무역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1875년, 1876년 그 이후에 일본의 무역액을 보니까 어때요?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죠. 그만큼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는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과 청 사이에 체결되는 조약이 있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조금 이따 그 사료의 내용을 보겠는데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나라 상인에게 특혜를 줘. 어떤 특혜를 줬냐면, 자, 앞서 얘기했듯이 개항 이후에는 개항장에서만 활동할 수 있잖아. 심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잖아. 그런데 청나라 상인들은 이 제한을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서울까지 와서 직접 점포를 열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야.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거지. 이 청나라 상인들은 규모도 크고, 그렇죠? 게다가 청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후원을 등에 업고 엄청나게 많은 유리한 조건에서 무역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청나라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니까 누가 또 열받아?
그렇지. 일본 상인들이 열받는 거야. 일본 상인들은 대항장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거든. 당연히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도 내륙에 진출해서 그래서 서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서울까지 직접 들어와서 장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니까. 그래서 일본은 1883년. 자, 우리 이모군란은 1882년이에요. 알겠죠? 자, 그 이듬해 1883년에 일본은 조선과 조일 통상장정을 통상장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보세요. 조선과 일본이 딜을 하는데 어떤 딜을 하냐면, 자, 일본이 조선에게는, 자, 우리 그동안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할 수 없었지? 이제 관세 부과하게 해줄게. 그 다음에 뭐라고? 일본 상인들이 대량으로 쌀을 투입해가다니까 쌀값이 폭등하고 그래서 이모군란도 일어났다고? 좋아, 알았어. 그러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조선에 어떤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명령, 세 글자로 황공명, 이거 선포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에게는 그래,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할 수 있게 해줄게. 그 다음에 쌀 수출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 줄게. 대신 우리에게 뭘 줘? 그 유명한 최혜국 대우를 줘. 자, 여기서 문제. 자, 조선이 최초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5, 4, 3, 2, 1. 그렇죠. 미국이죠. 그렇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처음으로 최혜국 대우를 줬어. 일본 강화도 조약에서 최혜국 대우 있니 없니? 없지. 그렇지. 이 최혜국 대우라는 뭐야? 한 나라가 타국에게 부여한 가장 유리한 조건의 무역을 인정해주는 게 최혜국 대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를 우리 일본에게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딜이 성사가 돼요. 그럼 일본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 거야. 그러면 일본도 이제 조선이 부여한 가장 좋은 혜택, 이게 바로 청나라 상인이 내륙으로 진출해서 장사할 수 있게 한 거니까 우리도 그런 혜택을 줘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조일 통상 장정으로 일본 상인들도 내륙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정리를 하면 조일 통상 장정으로 조선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항공령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신 일본에게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주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일본 상인들도 내륙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청나라와 일본 상인의 내륙 시장이 진출되게 되니까 얘네들이 서로 조선의 상권을 둘러싸고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이 이모군란 이후에는 여러분들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것이 전부 다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잖아요. 해결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청나라가 더 압도한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훨씬 더 많은 무역을 전개해 나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자, 1885년부터 1892년, 그러니까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청일전쟁 전까지 이런 무역, 대일무역과 대청무역을 비교해봤더니 거의 55대 45로 아직까지는 일본이 더 많지만 청나라 상인들 활동이 이만큼 더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 정치적 사건은 뭐 때문이야? 이모군란 때문이야. 왜?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정으로 체결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에게 특혜를 주잖아.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변화가 생기죠. 자, 그 전에 앞서서 조청 상민수령 사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료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요. 자,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정에서 특징, 제일 중요한 거 보세요. 조선의 양화진. 양화진이 어디야? 여러분들 노래 양화대교란 노래 아십니까? 양화대교 아프지 말고 뭐 이런 노래 나오잖아요. 그죠? 이 양화대교, 양화진, 그쪽이 양화진이야. 양화진이라든가 한성의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허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한성과 양화진을 제외하고니까 한성과 양화진에는 상점을 개설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직접 집주해서 장사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경우에 내지로 가서 파는 것을 허가할 때는 지방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지방관의 허가를 당연히 받지. 청나라가 압력 행사하는데 지방관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조청 상민수를 무역장정으로 청나라 상인들의 내륙 진출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요거 조청 상민수를 무역장정의 내용 알아두시고요. 자, 이후에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일본 상인의 횡포, 일본인의 해악이 곳곳에 넘쳐나고 있으며 나라를 위험하게 할 외적이 서울에 가득 차 있으니 이들은 모두 우리가 물리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상인이 각 항구에 들어와 무역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곡식을 모조리 가져가 버리고 있으니 백성은 생활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야? 개항 직후야? 아니지. 조일 통상장정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 내륙으로 진출해서 이렇게 무역을 독점을 하고 쌀을 대량 수입해간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모군란 이후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청상인도 있어요. 어떠한 벽촌이든지 장날에 청상인이 오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안성시장에는 수원상인이 많았다. 요즘 들어 안성시장에 청상인이 늘어나 점차 상권을 빼앗겨 폐업하는 자가 많아졌다. 공주, 강경에서는 모두 자기 집을 짓고 장사를 하고 있다. 전라도 전주에는 청상인이 30명 정도 들어왔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청나라 상인이 들어와서 막 장사하고 이것 때문에 조선의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 이게 언제부터야? 이모군란 이후잖아. 조청 상민수를 무역장정 체결 이후잖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청일전쟁 1894년에 있었죠. 아관파천 1896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죠. 그러다 보니 청나라는 이제 조선에서 완전히 이제 도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의 어떤 정치적 후원을 등에 업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청나라 상인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만큼 무역을 독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 이후엔 일본의 무역 독점이 다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특히 아관파천 이후에는 열강의 이권 침탈에 집중돼 아관파천이 단행되니까 조선의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기회로 해서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많은 경제적인 이권을 획득해 갑니다. 그래서 두만강이라든가 울릉도 지역의 산림 체벌권 이런 걸 가져가고요. 최국 대우를 구실로 해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얘네들도 조선에서 수많은 이권들을 뺏어갑니다. 자, 이 그림 보이나요?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데 교과서에서도 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여기 보면 광산 채굴권, 제 얼굴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괜찮죠? 자,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전등, 전차, 가설권, 또 금광 채굴권, 이런 수많은 경제적인 이권들을 이 열강들이 뺏어간다. 언제? 아관파천 이후에 집중적으로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이 시기에 일본은 집중적으로 토지 약탈을 해갑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대규모의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러일전쟁 도발 이후에 우리 러일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한일 의정서 체결됐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실로 일본은 군사용지라는 것을 구실로 대규모의 토지를 약탈해 간다. 그리고 이들은 또 철도 부지, 나중에 설명했지만 경인선이라든가 경부선, 경의선 이런 철도들이 전부 다 일본에 의해서 가설되면서 철도가 지나가는 철로뿐만이 아니라 역을 세운다고 해서 대규모의 토지를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 이후에 철도 부지라든가
혹은 군사 용지를 확보한다는 구실로 대규모의 토지를 약탈해갔고요. 이 약탈한 토지를 경영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1908년에 설립을 하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는 이 토지를 조선인 소장로에게 고율의 소장로로 경작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일본의 그 농민들에게 헐값으로 매각을 해서 일본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지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식민지화 과정을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1905년에 있었던 화폐 정리사업. 앞서 제가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일의정서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얘기했습니다.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은 뭐냐면 재정과 외교 분야의 고문이 파견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정 고문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메가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제1차 한일협약으로 파견된 재정고문, 이 메가타가 시행한 것이 화폐 정리사업이에요. 이 화폐 정리사업은 뭐냐면 바로 조선에서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조선의 백동화, 또 상평통보와 같은 엽전 이런 것들을 일본의 제1은행권과 교환한다는 거죠. 일본의 제1은행에서 발행한 화폐와 교환해 준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조선의 이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일본 화폐로 통용한다라는 거야.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일본의 제1은행이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있잖아. 이 한국은행의 역할을 일본의 제1은행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게 교환해 줬는데, 등가 교환, 같은 가치의 화폐로 교환해 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면 백동화, 대한제국에서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화폐가 백동화예요. 자, 그런데 질이 나쁜 백동화는 바꿔주지 않는다. 상태가 매우 양호한 갑종 백동화는 개당 2전 5리의 가격으로 세금과 교환해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일종 백동화는 개당 1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매수하며, 단 성질이 조악하여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종 백동화는 매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종 백동화는 뭐야? 그냥 고철, 쇳덩이, 그냥 금속밖에 안 되는 거야. 화폐의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런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서 미리 일본 상인들에게 미리 정보를 흘리지.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이 왔는데 얘네들이 조선의 백동화와 엽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미리 어떻게 하겠어? 물건으로 이미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선의 상인들은 갑종 백동화도 있겠지만 일종이라든가 병종 백동화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교환 조치를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니까 일종 백동화라든가 병종 백동화를 많이 가지고 있던 조선의 상공업자들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락해 버리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 대한제국의 상공업자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일본의 제1은행이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이 되면서 그 밑에 있던 대한제국에서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던 천일은행을 비롯한 대한제국의 은행들이 도산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개항 이후에 열강의 경제적 침략 과정을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지. 여기에 대해서 저항했을 거 아니냐. 그렇지? 경제적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경제적 구국 운동을 전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